당신은 옆구리의 강한 통증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당신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옆구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에 당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당신에게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배를 갈라낸 것입니다. 실제로 마취제가 없던 시절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적 외과 수술이 시행되기 이전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진 고전적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질병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이를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대부분은 신에게 올리는 기도나 주술적인 방법인 주문, 귀신을 쫓는 부적, 별자리를 읽는 점성술, 동물의 시체 해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사시대 두개골에서 뇌수술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으니 말이죠. 물론 그것이 치료를 위한 수술인지 주술의 일부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기원전 1700년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에는 무려 백내장 수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법전에 의하면 수술은 청동칼로 진행되었으며 귀족의 수술을 성공시킬 경우 은 10개를 받을 수 있었고 노예를 치료했을 경우에는 노예의 주인에게 은 2개를 받았습니다. 평민에게는 은 5개를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꽤 비싼 편으로 의사들은 수술을 매번 성공시킨다면 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법전에서는 만약 의사가 수술에 실패해 환자를 죽게 만들거나 눈을 멀게 하면 의사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양손 다 잘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 정도로 볼 수 있겠으나 그 시절 수술 성공률과 성공했을 때 생존율을 생각하면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겠네요.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각종 수술 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기구를 이용한 외과 수술을 행했던 것인데요. 기원전 1700년대에 기록된 파피루스에는 창상과 골절 치료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원전 1500년대에 기록된 파피루스에는 포경수술, 백내장, 혈관수술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수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환자에게 아편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포경수술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목을 눌러 반쯤 질식시켜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 후 1세기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가 만드라고라 뿌리를 이용한 마취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만드라고라 뿌리가 환각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용해 그 뿌리로 만든 와인을 환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밖에 서양 문명의 고대 의사들은 환자 머리에 나무통을 씌우고 두들기는 등 뇌진탕을 유발해 기절시키거나 가시로 다른 부위를 찔러 수술 부위 통증을 잊게 만들기도 했고 환자를 질식 상태로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수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외과적 수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침과 약이 치료의 전부였죠. 의사의 대우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때의 의사들은 각지를 떠돌며 업을 유지했으며 진료를 기피하면 관에 고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한 말에 등장한 화타는 중국 의학사에 남을 가히 혁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침과 약이 다스리는 중국 의학 세계에서 수술 도구들을 들고 외과적인 수술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도 침과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술을 행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화타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만들어 환자를 마취시킨 다음 무려 배를 갈라 여는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외과적 수술 방식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화타의 의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의술은 로마 시대 대표 의사인 갈레노스 이후로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그리스의 의학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10세기 말에 태어난 중세 최고의 천재 페르시아 제국의 이븐 시나는 그리스 이슬람 의학을 집대성해 의학전범이라는 책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시 알려진 모든 의학 정보를 담았다고 여겨지는 이 책은 후에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의학의 기본서가 됩니다. 중세 말에는 유럽에도 의과대학이 설립되며 고대 그리스와 발전한 이슬람 의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해부학을 중심으로 실험생리학, 임상의학 등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수술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19세기 중순까지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고역이었습니다. 수술은 보통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절단 수술이나 방광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수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의사로부터 수술 소식을 들은 환자가 자살해버린 일이 일어났고, 수술을 앞두고 겁에 질려 수술실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도망친 사람들은 보통 의사의 조수들이 다시 잡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하더라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쇼크사해버리는 일도 많았고,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더라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프랑스 외과 의사였던 알프레드 벨포는 수술 시의 고통이나 위험성에 관해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저 시대에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라면 거의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으니 생존율이 어떻든 환자를 위해서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긴 하겠네요. 마취 없는 수술은 의사 말고도 꽤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은 먼저 환자를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었습니다. 그 다음 힘센 조수들을 시켜 환자의 사지를 누르게 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경우 수술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고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묶고 눌러도 완전히 고정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수가 없다면 의사는 수술을 진행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독일 힐덴의 비렐름 파브리는 수술과 관련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 명의 조수가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었으나 하지 절단 수술을 시작하자 환자는 비명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다. 놀란 조수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나의 어린 아들만 혼자 남아있었다. 할 수 없이 아들에게 환자의 다리를 붙들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옆방에 있던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었으나 재빨리 뛰어와 환자의 가슴을 눌러주었다. 만약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환자도 나도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어떻게든 조수들과 환자를 고정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1841년 뉴욕 트리뷴지에는 한 절단 수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는 남자아이였다. 곁에서 아버지가 인자한 손길로 아이를 지키며 수술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 시간이 다가왔다. 직원들이 환자를 거칠게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온몸을 묶었다. 2명의 외과 의사가 칼질을 할 때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비명이 너무도 애처로워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수술의 첫 번째 과정이 끝나자 소녀는 고통 속에서 의사들을 바라보았다. 수석 의사가 잡아당기는 톱날이 근육을 썰었다. 이윽고 톱날이 뼈에 닿았고 소녀는 왕복 3번의 무거운 톱질로 뼈가 잘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같은 이유로 마취제가 없던 시대에 진정 유능한 의사는 수술 시간이 짧은 의사였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의사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1824년 영국인 의사 에스틀리 쿠퍼는 하지 절단술을 하는데 20분이 걸렸지만 10년 후 제임스 심은 동일한 수술을 90초 만에 끝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유명한 의사인 로버트 리스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수술용 칼을 입에 물고 수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구급차를 고안한 프랑스 군의 장 레니는 보로디노 전투 중 들판에서 24시간 동안 전상 환자 200명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윌리엄 채슬던 같은 경우는 방광결석을 물리적으로 부숴내는 방광세석술을 1분 이내에 수술해 명성을 날렸습니다. 수술을 빠르게 해야 했던 만큼 수술 중 실수도 종종 일어났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로버트 리스턴의 실수는 지금까지도 여러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리스턴은 그의 조수와 한 아이를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조수가 환자의 목에 난 붉은 혹을 보고 그것이 단순 종양인지 위험한 동맥류인지 리스턴에게 질문했습니다. 리스턴은 동맥류가 보통 아이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동맥류가 어딨냐면서 혹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양이 아니라 종양처럼 보인 동맥류였고 순간 동맥혈이 사방으로 튀며 아이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빠른 수술로 인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리스턴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의학사의 길이 남을 사망률 300%의 수술 사건입니다. 웨스트엔드의 가장 빠른 칼. 마치 칼잡이의 별명처럼 들리는 이것은 의사인 리스턴의 별명이었습니다. 리스턴은 그날도 역시 수술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에게 시간을 재라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솜씨가 너무 현란하고 빨랐던 것인지 환자의 몸을 붙잡고 있던 조수의 손가락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조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수술을 빨리 끝내야 했기 때문에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리스턴은 마무리를 위해 톱을 들었는데 톱을 쓰는 순간 옆에서 구경하던 구경꾼의 옷자락이 톱에 걸렸고 톱에 걸린 구경꾼이 톱질에 당겨지며 그의 옷자락이 잘려나갔습니다. 구경꾼은 옷자락이 잘려나갔을 뿐 상처 하나 없었지만 피와 비명에 가득 찬 수술실에서 옷자락이 잡아당겨지자 매우 놀라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리스턴은 어떻게든 수술을 끝마쳤지만 이어서 환자와 조수도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한 수술에서 3명이 죽은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수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빠른 칼질 때문인지 환자의 다리와 함께 환자의 고환까지 잘라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턴이 수술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절단 수술은 받는 환자의 4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리스턴의 환자는 10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후 마취제가 등장하면서 그의 수술 성공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19세기 중반 드디어 수술실에서 비명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웃음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로 시작해 에테르를 이용한 마취 방법을 발견하며 현대적 마취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부작용이 적은 클로로포름을 이용해 마취를 했으며 마취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